자, 수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이제 금융론에 들어갈 거예요. 알겠죠? 어때요? 투자론이 좀 어떻게 보면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이 문제지의 문제점이 뭐냐면 예상 문제를 근거로 했고 기출 문제는 거의 배제를 시켰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는데 기출 문제 꼭 풀어봐야 됩니다. 알겠죠? 아마 기출 문제를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학원마다 제가 누차 강조하면서 하는데 기출 문제 유형하고 이 문제집하고 많이 유형이 다릅니다. 다르죠? 많이 다르죠? 수준도 다르고요. 달라요. 그래서 기출 문제 위주로 제가 많이 풀어보라고 하는 것이고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예상 문제예요. 그래서 중요하고 우리가 좀 나올 것 같다라는 것들만 제가 별표를 치거나 설명을 해주는 문제 유형이니까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이 문제집을 배제할 수가 없어. 좋은 문제들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배제할 수가 없어요. 꼭 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문제를 풀 때는 항상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이해를 하고서 문제를 풀어야지 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외우는 것은 그건 자살행위야. 특히 학개론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안 나올 거예요. 앞으로 항상 이해를 하고서 이 개념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지 않으면 학개론은 점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산 문제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제가 이제 시곡태 과정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에 이론을 정리를 하겠지만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알겠죠?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도 시곡태에 대한 이론을 정리를 할 겁니다. 지금 본사에서 지금 보니까 두 교수님이 지금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 중에서 제가 선별을 해가지고 모의고사를 풀어줄 거예요. 알겠죠? 한 교수님은 너무 어렵게 내고 또 한 교수님도 또 어정쩡하게 내고 막 이래서 섞어서 지금 문제를 내려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마지막 회는 제가 냈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 4회를 풀고 그 다음에 시곡태 교재를 정리를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는데 아무튼 마지막까지 끝까지 남아서 좀 수업에 참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솔직하게 이런 거 마음에 안 들거든요. 다들 자기 공부하느라 바쁜 건 알겠지만 저는 조금 이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봐.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먼저 보겠습니다. 278페이지 금융론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세롬의 방식이 잘못된 게 뭐냐면 지금 각 단원에 있는 거를 강의 노트를 정리를 하고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냥 세 번에 다 이렇게 방송용이잖아요. 이거 지금 맞죠? 이거 하다 보니까 다른 데에서는 상당히 좋다는데 지금 이건 정리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문제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하는 사람도 힘들고 정말 짜증이 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맞아 안 맞아요? 맞잖아 솔직히. 방송을 하는 거를 무슨 대상으로 하는지 난 막 짜증이 나요. 막 진짜로. 설명을 강의 노트에 있는 거를 그날 금융론에 대한 걸 쭉 설명을 하고 그날 문제를 풀면 쉽게 이해가 갈 텐데 문제 푸는 사람도 짜증나고 이거 하는 것도 짜증이 나고 정말 짜증이 나. 좀 참아요. 알겠죠? 그 심정을 내가 먼저 화를 냈어. 미안해요. 아무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왜 그러다 보니까 문제 풀려고 들어오는 수업 시간에 안 들어오는 거거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저당 대부에다 밑줄, 건축 대부에다가 밑줄. 걷습니까? 그러면 여기 저당 대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택 소비금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개인한테 대출을 해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학개론에서 개인한테 대출해 주는 건 저소득자를 위해서 대출해 주는 건데 머릿속에 잠깐 노트 정리 좀 하고 들어갑니다. 자, 우리 학개론에서 저소득자를 위한 정책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주택 소비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소득자한테 대출을 해줄 때는 저리로 해줄까 고리로 해줄까 저리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대출 상환기간은 길게 해줘요. 그래서 10년에서부터 30년 이하까지 대출 기간을 해주는 게 주택 소비금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 저자는 뭐라고 했냐면 주택 소비금융을 뭐라고 표현했다? 저당대부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저당대부는 뭐라고 한다? 시작. 주택 소비금융이라는 뜻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건축대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건설업자한테 대부를 해주는 건데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주택개발금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뭐라고 한다고요? 시작. 주택개발금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아두실 게 주택개발금융의 수혜를 받는 사람은 건설업자잖아요. 그러면 건설업자한테는 어떤 혜택을 주는가를 잠깐만 봐요. 이자는요, 고리예요. 왜? 건설회사가 건설행위를 하다가 부도가 나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을 고소하는 대출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 저소득자하고 사업자하고는 달라요. 알겠죠? 고소득자, 우리가 사업자한테는 고리의 이자를 주고요. 대출 상환 기간도 건물이 완성이 되면 일시불로 상환하게끔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업자는 좀 불합리하죠. 그 내용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타당하지 않은 것을 골라내라고 했는데 1번서부터 봅니다. 저당 대부에다 몇 줄, 그 다음에 주택소비금융의 일종에다가 몇 줄. 아까 제가 주택소비금융 설명했었죠. 자, 그 다음에 소비자금융, 수요자금융이다. 맞는 얘기. 2번 건축대부에다가 몇 줄. 그 다음에 주택개발금융의 일종에다가 밑줄. 아까 제가 건축대부는 개발업자를 위한 거, 소비금융은 소비자를 위한 거, 저당대부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공급자에게 제공되는 생산자 또는 공급자 금융인 셈이다. 맞는 얘기. 그래서 1번과 2번은 정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3번 저당대부는 대개 저리융자라고 나와 있죠. 아까 제가 저소득자한테는 저리로 해준다 했고 건설업자한테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시불 대치 후에 장기 분할 상환의 특징을 갖는다. 저당대부는 아까 장기 대출 기간이라 해서 몇 년까지? 30년까지 갚게끔 해준다. 그래서요. 자, 4번이 틀렸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대부에다가 밑줄. 자, 건축대부는 대출자 입장에서는 원금 회수가 높은 편이어서 대출 기간이 길고에다가 동글뱅이하고 틀렸죠. 아까 제가 대출 기간은 뭐라고 그랬다? 짧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고요.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머릿속에 없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5번 건축대부의 경우 건축이 끝나면 일시 상환 자금이 부족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건물을 짓게 되면 빨리 상환해야 되는데 못 갚는 경우가 있잖아, 건설업자가. 그럴 때에는 이런 얘기입니다. 부족하여 장기 약정 형태로 계약을 바꿔야 되겠죠, 대출 계약을. 그럴 때는 교체 대부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여기서 교체 대부라는 얘기는 뭐냐면 물건을 저당 잡히고 대출을 일으키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다시 물건을 저당 잡히고 뭐 한다고요? 그러면 아까는 토지를 담보로 해서 건설업자들이 대출을 일으켰었잖아요. 근데 지금 건물이 완성이 됐잖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요번에는 뭐가 담보가 되는 거야? 건물을 담보로 해서 새롭게 대출을 한다는 뜻입니다. 지문 이해 가시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3번에 보시니까 어떤 게 나왔는가 한번 볼까요? 자, 저당 대출에 있어서 밑줄, 고정금리 방식과 변동금리 방식에다가 밑줄. 자, 옳은 것을 골라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변동금리 방식에다가 밑줄. 자, 아까 제가 이자율에 대한 거 1교시 때 쭉 설명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변동이자율 방식은 인플레가 지속이 되면 기준금리도 같이 덩달아서 상승하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 변동금리 방식 밑줄 그셨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다가 밑줄 시장이자율이 계속 상승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다음 밑줄. 자, 여기 이 문제지 저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시장이자율이 계속 상승한다는 말은 인플레가 지속이 됐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알겠어요? 다시 한번 시장이자율이 지속됐다는 얘기는 인플레가 지속이 되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출제하는 교수들이 자기의 표현법이 각각 다 달라. 그래서 시장이자율이 상승했다는 얘기는 인플레로 인해서 이자율이 상승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어요? 자, 상승하게 되는 경우에는 차입자가 유리해, 대출자가 유리해. 변동이자율에서는 대출자가 유리하고 차입자는 불리하지. 왜냐하면 변동이자율은 인플레가 지속이 되면 바로바로 이자율이 반영이 되잖아. 그럼 차입자는 불리한 이자율을 내야 되는 거니까 차입자는 유리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불리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차입자가 유리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래서 틀렸다.
2번 고정금리 방식에다가 밑줄. 자, 질문 들어갑니다. 고정금리 방식은요, 암만 인플레를 지속이 된다 하더라도 차입자에는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이율에 대한 영향이 없죠. 그럼 또 질문하겠습니다. 고정이자율에서는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합니까? 차입자가 유리하고 대출자가 불리하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이런 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럼 밑줄 그어볼게요. 시장 이자율이 계속 상승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플레로 인해서 이자율이 상승한다는 얘기죠. 그럼 또 질문 들어갑니다. 고정 이자율, 즉 명목 이자율에서는 인플레가 상승하게 된다면 무슨 이자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실질 이자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아직도 모르고 있으면 안 돼. 이건 기본이야. 명목 이자율의 공식과 변동 이자율의 공식 아까 제가 적어준 거는 그건 모르면 안 돼. 이건 공부 안 해놓은 거야. 이거는 알겠어요? 꼭 알아야 돼. 그러면 실질 이자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은행은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나중에 파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은행이. 알겠죠? 자, 이런 상태에 있다면 차입자는 조기 상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데 틀렸지? 인플레가 지속이 돼야 명목이자율이야. 변함이 없어. 맞죠? 그러면 이거 갈아타게 되면 변동이자율로 바꾸면 차입자가 바보잖아.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 기존을 고수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선 상환 가능성이 커지는 게 아니라 상환 가능성이 뭐가 된다? 작아진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요. 이해 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3번 시장 이자율이 계속 상승한다에 대한 밑줄. 자, 뭐라고 그랬어요? 인플레가 지속이 돼서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추세에 있다면 고정금리 방식에서는 실질 이자율이 상승에다가 동글뱅이 하고요. 자, 질문. 고정이자 명목이자율에서 인플레가 지속이 되면 실질 이자율은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하락하는 거야? 상승하는 거야? 하락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랬지? 상승한다고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명목이자율이 뭐가 들어간다는 내용이 머릿속에 없으면 이거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3번은 상승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대출자의 입장에서는 유리에다가 동글뱅이하고 틀렸죠? 분리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 고정금리 방식에다가 밑줄. 자, 고정금리 방식에다 밑줄 걷어요. 자, 가로 열고 대출자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이자율 변동분을 차입자에게 전감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가로 닫고. 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가로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무슨 이자율 방식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자, 대출자가 이자가 막 올라가는 것을 차입자한테 전가시키고 막 이래. 그건 무슨 이자율이야? 그치. 근데 앞부분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 고정이자율은 이렇게 나왔죠?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틀린 얘기지. 그지? 자,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고정이자율에서 은행이 되게 손해를 한번 봤잖아. 그래서 손해를 막기 위해서 인플레를 해지하기 위해서 만든 이자율이 변동이자율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렇게 됐다는.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해지한다. 이렇게 하는 건 변동이자율. 자, 5번이 맞는 얘기인데요. 시장 이자율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면 인플레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변동금리 방식에서 금리 조정이 에다 밑줄.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에다가 밑줄. 대출자가 유리하고 차입자는 불리하다라고 하는데 맞는 질문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죠. 자, 조정 주기가 무슨 뜻일까? 자, 여기 잘 들어요. 조정주기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했는데 조정주기라는 얘기는 인플레가 지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인플레가 지속이 되면 이자율도 당연히 올라가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 그 이자율이 변동되는 것을 바로바로 반영되는 것. 알겠어요? 바로바로 반영되는 것은 조정주기가 뭐하다? 짧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기준금리 안에는 자, 기준금리 안에는 제가 뭐하고 뭐가 들어갔다? CD와 뭐가 들어갔어? 코픽스가 들어가 있다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CD는 조정주기가 몇 개월? 1개월이야. 알겠어요? 얘는 몇 개월이야? 2개월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조정주기가 짧으면 누가 유리한 거야?
누가 유리해? 빨리빨리 이자율을 변한 것을 반영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누가 유리한 거야? 대출자가 유리하는 거지. 맞지? 왜? 변동이자율은 변하면 바로바로 대입을 한다는 얘기잖아. 이해갔어요? 자, 보통 우리가 변동이자율이 보통 은행에서 보면 3개월 단위로 잡아줘요. 근데 1개월이면 바로바로 대입을 한다는 얘기잖아. 맞죠? 그러면 대출자들은 유리한 거고, 긴 것은 조정주기가 길면 누가 유리해? 조정주기가 길다는 얘기는 뭐야? 변동하는 게 길어진다는 얘기잖아. 조정주기가 1년, 그러면 1년 동안은 암만 인플레가 했다 하더라도 그대로 간다는 얘기잖아. 그럴 때는 조정주기가 길면 누가 유리해? 차입자. 아직도 차입자, 대출자 입에서 안 나오면 안 돼. 알겠어요? 자, 이런 내용들이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질문. 여기에서 방금 그 지문에서는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한 거야? 시작. 보지 말고. 자, 짧을수록 누가 유리한 거야? 대출자가 유리하고 차입자가 불리한 거야. 알겠어요? 그 내용 알아두시고. 자, 넘어가요. 4번 문제. 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에다가 밑줄 걷습니까? 자, 한번 볼게요. 1번서부터 옳지 않은 것을 골라내라 했습니다. 자, 밑줄. 고정금리에다가 밑줄. 전체 대출기간 동안에 밑줄. 일정한 이자율이 적용에다 밑줄. 고정이자율은 일정하게 이자율이 적용되는 거 맞죠? 자, 것으로서 대출 시점에다 밑줄. 초기에다가 동글뱅이. 초기의 고정금리는 변동금리보다 높게에다가 동글뱅이. 자, 우리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하고 봤을 때, 자, 또다시 물어볼게요. 자, 우리 이제 머릿속에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 자, 명목이자율 또는 고정이자율, 이런 같은 말이죠, 그죠? 자, 고정이자율은 뭐하고 뭐가 들어가? 시작. 실질 이자율에다가 기대 인플레이율이 우리가 고정이자율이라고 하는 거 까먹으면 안 돼, 이제. 알겠죠? 그 다음에 변동이자율은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 있어? 시작.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자, 제가 가산금리는 차입자의 신용상태라고 그랬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질 이자율을 3%, 둘 다 똑같이 3%를 적용했다라고 볼게요. 한데 차입자의 신용상태가 좋아. 그러니까 0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율을 2%를 적용하니까, 자, 얘는 5%고 변동이자율은 3%로 시작을 하겠죠. 그럼 대출 초기에는 누가 더 유리한 이자율일까? 변동이자율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맞아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실제 실무예요. 자, 우리 선생님이 집을 사가지고요, 빨리 팔고 투기된 목적에서 한다면 어떤 이자율을 하는 게 좋을까요? 빨리 집을 팔 거라면 변동이자율로 대출을 받나? 고정이자율로 받나? 그렇지. 이해 갔어요, 이거? 그러면 다시 지문으로 돌아와서, 자, 대출 시점의 초기에서는 누가 금리가 높게 나타난다고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아주 많이 나오는 1번 지문입니다. 자, 2번 볼게요. 우리나라의 변동금리에다가 밑줄. 자,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기준금리에다가도 밑줄. 걷어요? 자, 그 기준금리에는 CD와 코픽스 중에서, 아까 제가 CD는 조정주기가 몇 개월? 1개월. 양도성 예금증서를 CD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코픽스는 몇 개월? 2개월. 이런 평균치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입자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진다에다가 밑줄. 자, 여기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변동이자율에 대한 것을 잠깐만 실무적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 이 변동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인플레가 발생을 하게 되면 기준금리도 상승하고 변동이자율도 상승하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 내가 차입자인데 계속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는 못 갚게 되면 만세 불러야 되잖아. 그래서 나중에 이 변동이자에 대한 상한제도 있어. 난 여기까지만 갚을 거야. 내가 10%만 부담할 거야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변동이자율에서도요,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은행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변동이자율도 내가 선택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온 거예요? 차입자의 선택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3번이 틀렸는데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경우에 기준금리의 가산금리를 가산하게 되는데 하고 끊으세요. 끊었어요? 가산금리에다가 밑줄. 가산금리를 변동시키는 것이 변동금리의 대출 방식이다 라고 하는데 가산금리가 틀렸지. 변동금리에서는 무슨 금리가 움직인다고 그래서 기준금리가 움직이지 가산금리가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맞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 4번. 은행은 고종이자율 저당대출 시 차입자의 조기상환을 막기 위해 조기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대출 시점에 저당 할인을 하기도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잠깐만 볼게요. 고종이자율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런 경우 있잖아.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자, 지금 고정이자율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질 이자율이 인플레가 지속이 되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니까 자, 차입자는 아까 유리하고 대출자는 불리하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 보자고요. 자, 우리가 대출 이자 또는 이것을 계약 이자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옛날에 배웠던 거 한번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출 이자율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시장 이자율에 대한 거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있잖아요. 은행에서 지금 국민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대출 받을 때 5%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지금 원리금을 계속 갖고 있는 상태인데 자, 시장 이자율이라고 나와 있죠. 시장 이자율은 어떤 이자율을 시장 이자율을 하는지 아세요? 제가 여기는 대출이라는 얘기는 대출할 때 국민은행에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장 이자율은 국민은행을 제외한 타 은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이해갔죠? 그럼 만약에 자, 국민은행에서 5% 받는데 옆에 은행에서 3% 해주는 거야. 어머, 되게 싸죠? 그럼 우리가 1%, 2% 가지고 뭘 그러는데 몇 억 넘어가면 커지는 거예요, 이거. 맞죠? 그러면 이때 차입자의 자, 행동과 대출자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 머릿속에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수영이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갈아타고 싶죠? 그럼 빨리 뭐 해야 돼? 조기 상환을 하고 뭐 해야 돼? 갈아타기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맞죠, 이거? 그럼 은행이 바보가 아니잖아. 이거 하게 되면 손님들 다른 은행에다 다 뺏겨버리잖아. 그래서 이렇게 조기 상환할 때 무엇을 매기냐면 위약금 같은 수수료 같은 것을 어떻게 할까요? 높게 매겨, 낮게 매겨. 높게 매겨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지. 그래서 절대로 도망가지 못하게 이렇게 위약금이나 수수료를 높게 해약 수수료, 해지 수수료 이런 거 매기잖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콜방어라고 해. 알겠어요? 다시 뭐라고 한다고 이거를? 콜방어라고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한다는 거. 그러면 요번에는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될까? 자, 내가 지금 은행에서 대출을 5%에 국민은행에서 받았어요. 근데 타은행에서는 몇 퍼센트 하냐면 8%에 하고 있는 거야. 와, 나 되게 이자를 싸게 받았죠? 그러면 요번엔 시장이 더 크네. 그죠? 그러면 이때는 차입자하고 자, 대출자의 입장이 또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수영이는 어떻게 돼? 갈아타? 그러면 어떻게 돼? 기존을 고수해야 되거나 유지해야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대출자들은 은행은 8%의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5%밖에 못 얻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수영이 보고 빨리 갚으라고 해야 되겠지. 그럼 조기 상환을 뭐 한다? 유도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맞죠? 그지? 그러면 조기 상환을 유도해 주려면 어떻게 돼? 수수료나 또는 위약금 같은 경우를 뭐 해줘야 돼? 중도 상환할 때. 자, 중도 상환할 때 있어서 어떻게 해줘야 될까? 자, 면제를 해준다거나 또는 감액 같은 것을 해서 혜택을 주는 거 맞죠? 자,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내용을 담아야 돼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4번 문제에 보기 4번 들어갈게요. 은행은 고정이자율 저당대출 시 차입자의 조기 상환을 막기 위해서 조기 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하고 끊어요. 그럼 조기 상환 수수료를 부과해서 못 도망가게 하는 것을 아까 뭐라고 그랬어? 콜방어라고 그랬지? 그럼 또 반대 입장이 있을 수도 있잖아. 자, 반대 입장에서는
뭐 수수료나 이런 것 등을 깎아주는 경우도 있었지. 이것은 뭐라 한다? 저당 할인의 경우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4번 맞는 얘기. 5번 CD 수익률이 코픽스보다 밑줄 변동성이 크며, 자, 이 말이 무슨 얘기야? 아까 제가 CD는 조정 주기가 몇 개월? 1개월. 그 다음에 코픽스는 몇 개월? 2개월이지. 그럼 누가 변동이 빠르게 되는 거야? CD. 그래서 변동성이 크며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괜히 해준 게 아니라. 알겠어요? 그래서 조정 주기가 크며, 그 다음에 신규 취득할 때의 기준과 잔액 기준, 신규가 잔액 기준보다 변동성이 더 크다고 알려져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잔액이란 얘기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신규는 새로 들어가니까 새로운 이자율이 변동된 이자율이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6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6번에 보니까 부동산 증권의 종류를 설명한 내용 중에서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해라. 자, 6번 문제다 별표 2개 좀 쳐주시고 좋은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땡땡이란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네. 자, 땡땡이란 부동산 개발에서의 투자회사가 밑줄 상환 의무가 없는 에다가 밑줄 좀 그어주세요. 자, 상환이란 얘기는 갚는 거죠? 네. 자, 상환 의무가 없는 자기 자본을 얻어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이며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땡땡은 상환 의무가 있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밑줄. 자, 이 말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좀 하겠습니다. 아, 이러니까 이거 다 까먹고 나서 이거를 하마다 다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자, 여기 봐요. 주식회사에서는 주식과 사채를 발행하게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주식을 발행하면 발행할수록 자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지분금융이라고 얘기를 하고, 부채는 사채를 얘기하는데 사채를 발행할 때 원금을 몇 년 후에 갚기로 하고 이자를 주겠다고 발행하는 게 부채, 즉 사채예요. 알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부채금융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주식을 발행할수록, 자, 주식을 발행할수록 자본금이 늘어나니까 주식은 지분금융이라 하는 것이고요. 부채는 사채를 발행할수록 부채가 늘어나는데, 이때 사채는 몇 년 후에 갚아줘야 되는 거죠. 원금과 이자 한꺼번에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상환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식은 주식을 발행해서 증권거래소에다 풀어놓으면 자기네들이 투자자들이 사고 팔고 막 하잖아. 맞아요? 상환 의무가 있어 없어? 없지. 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어. 주식은 없어? 있잖아. 사채는 없어. 왜? 원금하고 이자 나중에 갚아준다 했잖아. 그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 돼. 예전에 다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상환 의무가 없는 이런 얘기 나와 있지. 그럼 이건 무슨 금융을 얘기하는 거야? 부채금융을 얘기하는 것이고. 맞아요? 두 번째 땡땡은 뭐에 해당이 되는 거야? 지분금융에 해당이 되는 뜻입니다.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를 머릿속에 담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지분금융, 자, 그 문제도 좋은 문제니까 별표 좀 2개 좀 쳐주시고요. 자, 지분금융에 관련된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지분금융에는 주식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우리가 공모한다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공모란 얘기는 주식을 발행을 해서 투자자들을 모집합니다 라고 하는 게 공모야. 우리가 왜 모집 공고할 때 공개 채용 모집 이런 얘기할 때 공짜를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투자자들을 모집합니다. 이것을 뭐라 한다고요? 공모라고 그래. 즉 주식을 발행을 한다 이런 뜻하고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모가 들어간 것은 지분금융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주식이니까. 그 다음에 신디케이트나 조인트벤처,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회사라든지 투자 펀딩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지분금융에 해당이 돼요. 좀 이따 우리 부동산 투자회사를 배울 텐데 이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의 일종입니다. 주식회사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 신디케이트나 리츠나 조인트벤처 전부 다 니은, 리을, 비읍 전부 다 지분금융에 해당이 되고요. 디귿은 채권이라고 나와 있죠. 채권이라고 나와 있으면 꼭 알아요. 사채나 채권이 들어가 있으면 부채금융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미음번 보니까 부동산 간접 투자 펀딩이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지분금융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옷 자산 유동화증권 ABS라고 나와 있죠. 우리 좀 이따가 우리 ABS, MBS 배울 건데 ABS하고 MBS가 들어가는 것은 유동화 전문기구가 투자자한테 발행하는 주식과 사채를 얘기하는 것으로서 얘네들 ABS나 MBS를 발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채금융이 돼요. 갖고 있는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자산이 되지만 발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뭐가 된다고요? 부채가 되기 때문에 부채금융에 해당이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6번, 7번 참 좋은 문제거든요. 나중에 제가 부탁드릴게요. 이거 참 아까 제가 서두에 짜증이 나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걸 이론을 쭉 한번 브리핑을 하고 딱 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다른 학원의 아이들을 열어줄 수는 없잖아. 맞아요? 이거 유튜브에 다 올라가고 새로 매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다른 데는 내가 그렇게 수업 안 하거든. 강의노트 2교시 동안 쭉 브리핑을 해. 오늘 금융론에 나오는 금융 쭉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딱 해주면 학생들이 어우 너무 좋아요. 혼자 풀 땐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그잖아. 맞지? 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 어느 분은 그런 얘기도 했다고 그랬잖아. 이 문제집 풀고 혈압 오른다고.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게 좀 짜증이 나요. 자, 아무튼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신탁금융에다가 밑줄. 자, 8번 보세요. 자, 신탁금융에다 밑줄 그으셨어요? 자, 우리가 신탁금융이라는 얘기는 형식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넘겨서 신탁회사가 모든 것을 개발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이런 회사를 신탁회사죠. 그럼 신탁회사에서는 토지를 돌려줄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신탁금융 자체가 부채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남의 것을 빌려서 운영을 한 거니까 부채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신탁금융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지문을 한번 좀 보려고 제가 8번을 풀어봤습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1번 신탁회사는 하고 밑줄. 신탁회사는 지금 토지 소유자의 토지를 가지고서요 대출 업무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차입자의 대상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익권 증서를 교부해서 금융기관은 차입자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수익권 증서를 교부받은 금융기관은 질권을 설정하고 매기간 차입자로부터 대출 자금에 대한 저당 지불액을 받게 된다. 질문, 저당 지불액은 무슨 뜻입니까? 원리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금과 이자. 돈 빌려간 놈이 당연히 원금과 이자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자, 해야 된다. 3번 신탁회사는 에다 밑줄. 신탁회사는 신탁증서에 의해서 저당기간 동안 소유권을 대신 보유하다가 대출자금이 완전히 상환이 되면 신탁회사는 원 소유자, 토지 소유자한테 다시 돌려주죠. 그래서 부동산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게 된다. 맞는 얘기. 4번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시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신탁회사가 대상 부동산을 공매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차입자가 대출금을 못 갚게 돼. 그러면 은행이 바보가 아니니까 어떻게 하겠어? 액션을 취하겠죠? 그래서 경매를 신청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경매가 되게 되면 어떻게 차입자의 재산은 경매로 붙여지는 거 맞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매로 붙여지게 되면 얘기야. 그래서 신탁회사가 공매 처분할 수 있고 저당권의 실행 절차가 간편하여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맞는 얘기예요. 5번 일반 담보금융과 마찬가지로 거기다 네모 박스 신탁금융의 경우에다가 네모 박스 공매 후 경락대금으로 채무 상환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부족분 지급 판결을 통해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요 잠깐 좀 설명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수영이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영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 수영이가 지금 있잖아요. 자, 지금 A한테 돈을 갖다가 지금 빌려 이렇게 하자고요. 수영이가 나쁜 거 하면 안 되니까. 자, 지금 저당 대부를 해줬어요. 그러면 A가 수영이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 거 맞죠? 그죠? 근데 얘가
어떻게 돈을 안 갚아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경매를 신청을 했어요. 근데 얘한테 차용증서를 받으면서 자 차용증서를 받으면서 뭐라냐면 야 너 보증인도 세워. 보증인도 한 사람 세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보증인이 누구냐면 갑이야. 그래서 수영이가 얼마를 빌려줬냐면 5억을 빌려줬어. 알겠죠? 예를 들어서. 근데 A가 어떻게 돼? 채무를 갚지 않는 거야. 그러면 수영이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 뭐 했다고 그랬어? 경매 신청하겠죠? 자, 경매 신청을 해. 그러면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집이 경매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얘가 지금 부동산이 얼마짜리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8억짜리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8억짜리 부동산이 우리가 8억에 팔리면 다행이지만 내가 지금 받을 배당은 얼마야? 5억을 배당을 받을 게 있어요, 지금. 근데 자, 유찰이 될 때마다 20%씩 뚝뚝 떨어지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얼마밖에 낙찰이 안 되냐면 자, 4억이 낙찰이 됐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수영이는 좀 얼마 받을 수 있어? 4억 받는 거죠? 그러면 4억을 받고 나서 가만히 있지 않지? 원래 얼마 받아야 돼? 5억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1억을 못 받았잖아. 그럴 땐 누구를 생각하겠어? 얘한테 또 걸어. 알겠어요? 그래서 얘한테 1억을 받아내. 이게 일반의 경우야. 한데 지금 문제 아까 제가 신탁회사의 경우라고 네모박스 쳐놨죠? 신탁회사인 경우에는 해당이 없어. 알겠어요? 일반인 경우에는 보증인까지 연대보증을 그래서 우리 왜 가끔 친한 친구 사이에도 보증 쓰지 말라고 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거기 일반 담보금융과 마찬가지로 해서 신탁금융에는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틀렸다는 거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는 지문만 보고 잠깐만 넘어갈게요. 자, 1번이 옳지 않은 내용인데요. 대부 비율에다가 밑줄. 자, 대부 비율이라는 얘기는 대출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부동산 담보에 대해서 대출 비율을 받는 것을 LTV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하나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담보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대출을 많이 해준다는 얘기 맞죠? 그러면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져요. 맞죠? 자, 그런데 거기 뭐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 비율이란 담보된 부동산 시장 가치에 대한 융자금을 비율을 나타낸다. 융자 비율이 높을수록 원리금 상환 부담액은 커지나 라고 끊으세요. 거기까지 맞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에다 밑줄. 자, 채무 불이행도 높아져 낮아져?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나왔다? 낮아진다고 해서 틀린 지문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나머지 지문들은요 전부 다 정의의 뜻 설명을 한 거니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용어 설명해요. 10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원리금 상환 방식에다가 밑줄. 자, 원리금 상환 방식을 순서대로 나열해 놓으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먼저 1번 첫 번째 지문 볼까요? 매기 대출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가지만 자, 밑줄. 다른 상환 방식에 비해 이자 부담이 여기다 표현을 좀 이렇게 해주면 안 돼. 가장 크다라고 해줘야 돼, 사실은. 알겠어요? 자, 물어볼게요. 자, 우리가 고정이자율 방식에는 원금 방식, 그 다음에 원리금 방식, 체증식 방식이 고정이자율 방식입니다. 상환 방법이.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이자율이 많이 나오는 게 무슨 방식? 체증식 방식이에요. 그래서 다른 방식에 비해 이자 부담이 가장 큰 게 뭐라고요? 체증식이야. 2번 융자기간 초기에다가 동글뱅이. 저당 잔액이 오히려 증가에다가 밑줄. 자, 우리 잠깐만 좀 고개 좀 들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설명 좀 간간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고정이자율, 즉 명목이자율 방식의 상환 방법은 자, 상환 방법에서는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원금 방식, 그 다음에 무슨 방식? 원리금 방식, 그 다음에 가요 체증식 방식이 자 전부 다
고정이자율에 대한 상환 방법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보자고요. 원금 방식은 원금이 어때요? 원금이 어때? 원금 방식은 머릿속에 담아야 돼. 원금이 뭐 하는 거야? 일정한 거야. 이거 모르면 안 돼. 이게 내가 이래서 막 짜증이 막 밀려오는 거야. 막 얘기는 안 하고 막 있지만 방송이라도 얘기는 해야 되겠어. 거지 같아 진짜 아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 심정. 설명을 안 듣고 나니까 이건 뭐 무방비 상태로 올 수밖에 없어요. 일정하고요. 이자는 어떻게 돼? 이자는 점점점 줄어들겠죠 지금.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원금 방식이고요. 자, 원리금 방식은 원금이 어떻게 될까? 자, 원금이 점점 뭐가 돼? 늘어나는 거지. 그러면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죠. 원금이. 그러면 이자는 어떤 형태가 되겠어? 이자는 반대가 되겠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원리금이고, 자, 원리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정한 거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원리금은 얘는 어떻게 되겠어? 자,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거지 지금? 맞아요? 그림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딱 연상이 돼줘야 돼. 자, 그럼 체증식 봐. 체증식은 원금이 초기에는 있어 없어? 없어. 맞아요? 그 다음에 이자는 어쩔까? 이자는 완전히 어떻게 돼요? 적죠? 아주 적어지면서 점점 커지는 형태가 나오는 게 이런 형태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다 보니까 자, 원리금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렇게 커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원리금은. 자, 그러면 여기 잠깐만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 체증식에 대한 거 잠깐 좀 설명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체증식은 제가 어떤 사람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젊은 우리 차입자들이 소비한다 그랬죠? 왜? 처음에 갚는 돈이 아주 제일 작잖아요. 맞죠? 자, 보통 다른 원금과 원리금에 대한 이자는 상당히 높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요거밖에 없잖아. 원금은 없고. 하다 보니까 저당의 잔금이 상대적으로 너무 작기 때문에 이 저당 잔금이 커져버려서 너무 커져버리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야. 원래는 이만큼의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거밖에 안 받고 있잖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넘쳐버리는 거야. 더 쉽게 얘기할게. 지금 물이 내려가는 구멍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물 내려가는 양은 이래. 그럼 넘쳐나 안 넘쳐나? 넘쳐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당 잔금이 커진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나냐면 부의 상환이 일어나. 마이너스의 이런 얘기는 뭐냐면 갚아야 될 돈보다도 훨씬 작은 상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은행에 분리해버려. 알겠어요? 그 표현을 시험 문제에서는 두 가지로 내. 저당 잔금이 자 높다 아니면 뭐 많아짐, 커지며 뭐 이런 얘기로 쓸 수가 있거나 또는 부의 상환 방식이 일어나며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면 아 이건 무슨 방식이다? 체증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젊은 친구들이 체증식이 좋다 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주택 보유하는 게 짧은 사람들이 있죠. 짧은 뭐라고 했어요? 보유하는 경우. 그러니까 잠깐 샀다가 바로 팔아버리는 경우. 그러면 여기 봐봐. 자, 원금 방식과 원리금은 이렇게 이자도 원금도 부담을 해야 되니까 금액이 크게 부담을 해야 되지만 짧게 부담하면 이자만 부담하고 빨리 팔아보니까 남는 돈이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어느 방식이 유리한 거야? 체증식이 유리한 거야. 그래서 짧게 집을 보유하는 경우에 상당히 좋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또 시험 문제가 또 세 번째가 뭐냐면 인플레가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어느 방식이 제일 유리하다? 체증식이야. 왜? 인플레는 돈의 값어치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떨어진다고 그랬지? 그럼 갚아야 될 돈은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야. 그럼 나는 여기에서 대출을 왕창 받아서 실물에다 투자를 하잖아. 그럼 나는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은 많이 올라가는데 내는 돈은 이미 떨어진 값어치니까 효과적인 게 어떤 방식이 좋겠어? 체증식이 제일 좋은 방식이지. 그래서 이런
원리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게 되면 거기 보면 두 번째 저당 잔액이 오히려 증가라는 말 밑줄 그셨어요? 거기다 뭐라고 쓰시냐 하면 부의 상환이라고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 있잖아요. 자, 정답은 5번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버리게 되면 우리 선생님 의미가 없어. 제 성격도 그런 건 맞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설명을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야. 뭔지 알겠죠? 자, 다시 저당 잔액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얘기는 넘쳐나 버린 거야. 잔고가 많아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최정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융자기간 중간에 다른 조건이 같다면 조기 상환을 고려하는 자에게 유리한 방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조기 상환을 하는 것 중간에 미리 이렇게 빨리 갚는 게 좋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런 얘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무슨 식? 체증식이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요.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1번에 보게 되면 자, 우리 이거를 지금 짧은 시간 동안에 이게 요번에 지금 마지막 시간인가? 아니, 3교시죠. 3교시인데 지금 2시 가까이 돼서 끝나잖아.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거 좀 풀어보세요. 알겠죠? 11번에 좋은 문제요. 원리금 상환 저당 대출과 관련된 거리가 먼 것을 골라내라고 했는데 5번이 틀렸는데요. 나머지 지문은 꼭 좀 봐주세요. 자, 원리금 상환을 초기에 적게 하고 점차 그 부담을 늘려가는 방식에다 밑줄. 자, 물어볼게요. 원리금을 아주 적게 하거나 하면서 나중에 늘려간다고 그랬잖아. 이거 무슨 식이지? 체증식이잖아. 근데 지금 무슨 방식에 대해서 지금 문제상에서 얘기했죠? 원리금 균등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5번이 틀렸지? 무슨 식을 얘기하는 거다? 체증식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장래 소득이나 매출액이 늘어날 것들을 대비해서 젊은 소득층한테 유리한 대출 방식이 체증식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5번이 틀렸다는 거. 12번 문제 좋은 문제입니다. 자, 별표 2개 좀 쳐주시고요. 원리금 상환 방식에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그랬어요. 1번부터 볼게요. 체증식에다 밑줄. 자, 체증식은요, 초기에 원리금 상환 부담이 원리금보다 적어요? 많아요? 적죠? 적죠? 맞는 거야. 2번, 원금 밑줄. 원금은 원리금에 비해 초기에 원리금 지불액이 많다. 누가 제일 많이 낸다고 그랬어요? 원금이 많이 나가는 거 맞죠? 맞는 지문. 3번, 원리금에다 밑줄. 매기의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 원금의 저당 상수에다가 밑줄. 아까 제가 원리금에 무엇을 곱한다 그랬지? 저당 상수를 곱한다라고 해서 원리금 구한다고 그랬죠? 맞는 얘기. 4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는가 볼게요. 원금 방식은 대출 기간 동안에 원금 상환액이 매년 균등하고 끊으세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원금 방식은 원금액이 뭐하고? 일정하고 원금액이 항상 일정하죠? 균등하다는 얘기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균등하고 자, 원리금은 점차 원리금이라는 얘기는 뭐야? 원금과 이자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원리금은 점차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감소하지. 근데 여기 뭐 한다고 그랬어? 체증한다고 그래서 틀렸지? 뭐라고 해야 돼? 체감한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4번이. 5번 체증식은요 원리금 상환이 대출 초기에 적고 그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증가하는 저당 대출이다. 맞는 얘기죠?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13번 문제에다 별표만 좀 해주시고요. 이 문제가 모의고사 시험 문제가 나오잖아요. 의외로 많이 틀리고 나오는데 왜 틀리는 걸 제가 보니까 그림을 외워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그러면 안 돼. 자, 여기 잠깐만 봐요. 자, 우리가 이 그래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할 때 자, 여기 종축이 뭐가 나와 있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데 이 종축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그림만 보고 하니까 자꾸 틀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가지고 장난치는 거거든요. 자, 여기 봐요. 여기가 원금이야. 자, 지금 종축의 뜻이 뭐라고요? 원금이야. 자, 질문 들어갑니다. 이렇게 나왔어. 이건 뭐야? 원금이 뭐하다? 일정하잖아. 그럼 이건 원금 방식이야? 원리금 방식이야? 체증식이야? 그렇지, 원금 방식이야. 이 내용을 알아야 돼. 자, 그럼 또 물어볼게요. 자, 이렇게 나왔어.
이건 무슨 식이야? 자, 우리가 원리금은, 자, 아니다. 잘못 그렸다. 죄송해요.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자, 이렇게 나왔어. 이건 뭐야? 체증식 아니면 원리금. 뭐, 둘 중에 하나 나올 수도 있겠죠. 체증식이 될 수도 있고, 원리금이 될 수도 있고. 맞아요, 이거? 네.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에 뭐가 나와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한번 또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원리금 써놓을게요. 자, 원리금 이렇게 써놓고, 자, 이렇게 해놨어. 이건 무슨 방식일까? 원리금이죠? 네. 원리금이 일정하잖아. 네. 맞아요? 네. 그럼 또 질문. 자, 이렇게 나왔어. 원리금이 줄어들고 있잖아. 네. 그럼 이건 무슨 방식일까? 원금 방식이지. 맞아요? 네. 그럼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체증식.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어떤 변수냐에 따라서 그림의 결과치가 달라지는데 우리 선생님이 그림만 외우려야지 얘를 모르고서 넘어가면 안 돼. 알겠어요? 네. 뭐를 먼저 봐야 돼? 종축의 중요한 것을 봐야 돼. 그러면 그 그림을 봐야 두 개 그림 그려져 있지? 네. 자, 종축에 뭐라고 나왔어? 첫 번째 그림이 원금이라고 나왔잖아. 네. 맞아요? 여기다 동글뱅이. 자, 원금이 일정하잖아. 네. 그럼 기억에 해당하는 거는 뭐야? 그렇지, 원금 방식이야. 딱 이제는 알겠죠? 네. 자, 두 번째 그림은 원리금에다가 동글뱅이 좀 쳐봐요. 원리금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지? 네. 이거는 무슨 방식이야? 체증식이지. 이해 갔나요, 이거? 어떤 종축의 그 값을 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거. 그림을 그냥 마구잡이로 외우시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자, 15번 문제. 자, 잠깐 우리 끊었다가 할게요. 알겠죠?